건국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전쟁을 하셨네. 이승만은 결국 탄핵, 계엄, 하야 3관왕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준석입니다. 믿을 수 없었던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리고 연일 이어졌었던 여의도에서의 집회, 이 K-팝과 응원봉으로 대표되는 흥겨운 시위 현장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것은 시위인가 콘서트장인가? 이 외신들과 국제사회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K-컬처는 이제 민주주의 시위 문화까지도 선도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진보네, 보수네, 아니면 중립적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 흑색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정당의 정책을 보니까 이래요. 여자는 모두 사회 암적 존재다. 여자들을 처단하자. 또는 백색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정책이 남자는 모두 범죄 집단이다. 남자들을 처단하자. 이렇다면요? 너는 흑색당이니까 보수네, 너는 백색당이니까 진보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니까 히틀러, 전두환 이런 사람들도 중립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은 전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지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말과 정책이라면 이념을 떠나 모두 다 비판받아야 하지요. 결국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K-민주주의 어떤 의미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비교적 최근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한 방송사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서 시작됐었는데요. 박근혜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어라? 웬 아줌마가 대통령 일을 처리하고 있었더라? 결국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죠. 2004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맞아. 근데 대통령 파면은 오바야. 돌아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은 약 100년 전에 처음 있었습니다. 100년 전이면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그때 무슨 대통령 탄핵? 우선 1910년으로 가보죠. 당시 대한제국은 조약의 형태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대한제국 황제가 조약으로 일본에게 국권을 넘기면 끝? 1918년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국권을 포기했어? 그럼 권력은 국민에게 넘어가는 거지. 드디어 이 땅에 민주주의 민권이 발생한 것이다. 이듬해 1919년 전 민족이 봉기한 3.1운동,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기미 독립선언문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전세계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독립된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런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단체 플러스 민주주의 정부를 표방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왕이 포기한 국가를 국민의 손으로 되찾을 거다라는 거죠. 국가의 주인과 독립운동의 주체가 국민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와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한국사 독립운동의 시작이 곧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었던 것이죠. 이렇게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누구를 지도자로 선출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한국인 중에 미국 대통령의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 윌슨 교수 밑에서 공부하면서 국제법 박사학위까지 받은, 더군다나 이분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 스펙 좋고 인맥 좋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를 국무총리로 선출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만. 근데 이분 미국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다니네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대통령 직책이 없었거든요. 저기요, 그렇게 멋대로 직책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뭣도 모르는 소리. 미국의 대통령과 상대하려면 우리도 대통령 직책으로 접촉해야지. 뭔 놈의 국무총리. 내가 알아서 하겠소. 아니 그래도 민주주의 정부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의 의견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래요, 문제는 있었지만 잘해주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이 이승만이 추진했었던 외교 활동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단체의 위임 통치 아래 두도록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내용의 이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거를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를 또 다른 세력이 다스리게 요청한다니요. 그 참 모르는 소리. 이렇게 해야 독립이 되는 거요. 쓸데없는 독립군 활동 따위로는 안 된다니까. 당신이 하는 게 무슨 독립운동이요? 이완용은 나라 팔아먹어서 매국노가 됐었는데 이 이승만 당신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는 작자이구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승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 있었는데요. 이승만은 이곳에 없습니다. 대통령 각하,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상하이로는 언제 오십니까? 난 미국에서 활동하느라 시간이 없어. 근데 미국 교민들에게 받은 운영자금은 왜 이것밖에 안 보내주십니까? 참 일일이 설명할 시간 없어. 그렇게 바쁘시면 권한을 다른 분께 넘기세요. 임시정부와 업무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되지.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수행한 시기는 1919년부터 1925년까지 6년여간. 그 중에서 상하이에 머무른 시간은 딱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보로 자꾸만 갈등을 조장하는 모양새가 되어갑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극심하게 분열하겠죠.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회 역할이 임시의정원은 1925년 3월 18일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킹갓 빨리빨리 K민주주의란 이런 것입니까? 이승만은 우여곡절 끝에 광복 이후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전 임시정부 시절에 보였었던 그의 행보는 달라졌을까요? 1958년 대통령 이승만은 야당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면서 진보당을 전격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시선은 진보당의 대표이자 이승만의 정적이었었던 조봉암을 향합니다. 조봉암을 어쩔까요? 그 빨갱이 간첩 집단 야당놈 확 처단해야지. 결국 이승만은 정적 조봉암을 사형에 처합니다. 이른바 진보당 사건. 이 사건은 2011년 대법원에 의해서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지 한참 뒤였죠. 이후 1960년에 예정된 4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또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 조병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께서 깨어나시지 않는다니요.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수술대에 올랐었던 야당 대통령 후보, 후유증으로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사라졌네요. 문제는 당시 이승만의 나이가 85세,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은 89세. 뭔가 불안한 건 기분 탓인가? 예,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하면 부통령이 승계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세간의 여론은 부통령 선거에 집중됐습니다. 근데 야당 부통령 후보는 건강하시네? 조폭애들 시켜서 야당 찍으면 죽인다고 해. 야당 투표한 거 싹 다 이거 바꿔치기 해버려. 1960년 3월 15일의 선거는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이에 격분하여 봉기한 학생 그리고 시민들,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때마침 경찰 최루탄이 눈에 박힌 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언론을 장식합니다. 이때 뭐가 등장할까요? 이제는 친숙해져 버린 계엄령 그리고 계엄군. 이승만 정부의 강경한 진압은 결국 대규모 유혈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피를 감수하기 시작하죠. 대학생들은 계엄군의 총에 하나둘 쓰러집니다. 교수님들은 연달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지요.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4.19 혁명이죠. 건국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전쟁을 하셨네. 이승만은 결국 탄핵, 계엄, 하야 3관왕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전국에 생중계됐었던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순식간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에워쌌고 2시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는 무려 20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게 되죠. 12.3 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지 불과 11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 말을 조금 수정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K민주주의는 빛을 먹고 자란다. 찬란한 응원봉에서 새어나온 빛으로 보수와 진보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수십 년 뒤 한국사 교과서에 기록돼 지금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이런 암세포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찐국TV 임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